미래 사회를 디지털 사회라고 이제 하잖아요. 자동화 사회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어떤 것이고, 이제 인간의 역할이 어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이버가 싱크고, 생산하는 시스템을 조절하는 기능은 누가 하느냐. 빅데이터가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빅데이터가 하는데, 그럼 빅데이터는 누가 만드느냐? 실제는 누가 하느냐? 그게 자본과 정부라는 권력이 한다라는 거죠. 그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금의 언어나 지금의 빅데이터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계속 진행했을 때는 자본과 이제 권력이라는 두 가지로부터 조절받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언어나 빅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기후를 만들지 않으면 더 이상 인간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지금 농사를 기계가 짓고,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기계나 자동화 시스템에서 만들고, 다음에 강의를 이제 교수들이 하지 않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시스템이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자동차도 무인 자동차가 운전되면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뭐 이런 집에 오는 에너지도 대부분 자동화 시스템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인간의 위치가 혹시 어디인 거냐라는 거거든요. 꽉 짜여진 어떤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의 위치가 사실 이제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위치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현대자동차에 가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쫙 놓여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그걸 다 조정하는 것이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위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엔트로피 개념을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원래 얘기대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그럼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듯 해도 의외로 쉽게 이해가 와닿지 않는 게 엔트로피의 개념이거든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이제 이 좁은 방 안에 제가 지금 한 5명, 아마 10명 있다고 생각을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깥에 나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싶은 상태. 이제 이것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사람들이 딱 규정대로 아니면 틀에 맞게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가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그럼 미래의 생산 시스템이 갖춰져 가지고 기계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자동차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도 하고 스마트 기기가 운영되는 그런 사회에 있어서도 모든 요소들이 우리 사회 안에 꽉 차 있는 거죠.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꽉 차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어떤 석유를 태운다든지 석탄을 태워서 이렇게 자유롭게 팍 터져버리는 거죠. 에너지가 발산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엔트로피가 큰 상태로 이동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벌판에 뛰어다닌다 하면 구속된 상태에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이렇게 쉽게 가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와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가 있을 때 자연계에서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항상 가게 되어 있다는 게 연력학의 법칙인 거죠. 그런데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이게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로 잘 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딱 차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가치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 속에서 인간의 노동을 찾기가 힘든 거죠. 예전에는 인간의 노동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아무리 자동화가 되더라도 인간의 노동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뭔가 엔트로피가 발산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도 오고 그 지구온난화 가스도 발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동화 시스템이나 디지털 사회가 오면 모든 것이 빅데이터로부터 만들어져서 오히려 기후변화 같은 것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그 지구온난화라든지 인간의 소외 문제를 결정권이 있을 때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문제들이 자동화 시스템이나 디지털 사회가 오면 오히려 이게 쉽게 해결이 되는 좀 패러독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고 있는 많은 어떤 환경의 문제라든지 소외의 문제, 뭐냐면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 같은 것들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위치를 찾기가 힘든 거죠. 그 사회에서 생산을 주도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인간이 아닌 기계가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위치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빅데이터고 그 빅데이터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인간의 뭐죠? 선택인 거죠. 그러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들고 탁탁 클릭하고 여기에 들어갔다가 저기 들어갔다가 아니면 전화하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디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어떤 단어를 기입하고 그 단어는 정보화되고 그 정보는 빅데이터로 입력이 되어서 그 빅데이터가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인공지능화 된다라는 거죠. 인간이 주역이 아니냐? 하지만 인간이 주역인가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한 데이터가 주역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데이터가 주역이 되는 그런 디지털 사회, 인공지능 사회에서는 생산은 로봇이 하고 생산이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은 자동화 시스템이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자본가가 고용한 로봇이고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정책들은 권력이란 이름의 정부가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인간의 위치가 어디냐? 인간의 위치를 엔트로피적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가진 엔트로피라는 거죠. 물리학적으로는 사실은 엔트로피가 마이너스 값이 없거든요. 엔트로피가 낮다 높다만 있지 음의 값을 가진 엔트로피가 없는데 이 자동화나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의 존재를 그 시스템 속에서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자동화된 디지털 사회에서 찾기가 힘든 거죠. 인간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가치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생산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오직 빅데이터를 돌아갈 동력으로서의 정보만 제공하는 인간이 존재하는 인간의 위치가 모호해지는 마이너스 엔트로피를 가진 인간의 존재, 이게 사이보그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미래 사회에 있어서 사이보그 사회에서 인간이 새롭게 탄생하는데 새로운 인류, 신인류로서의 사이보그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사이보그 싱크라는 개념입니다. 인간의 노동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이보그가 만들었던 자동화 시스템 만들었던 이 재화들, 상품 이런 것들을 잘 나눠주고 자본을 잘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게 사회 정의로서 가치롭지 않겠냐 이러지만 그 논리가 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여전히 인간이 소득을 정의롭게 분배받을 수 있는 논리가 뭐죠? 이것은 오로지 빅데이터의 정보를 제공한 그 역할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인간한테 자본가들이 혹은 권력이 아니면 정책이 정의롭게 그 소득을 분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적당히 먹고 그냥 적당히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핸드폰 하나 들고 자동화된 시스템에서 주는 대로 받고 그냥 계속 클릭하고 이것이 사회 동력이 되니까 적당히 주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평준화되는 거죠. 중간층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평균화되고 일부 자본가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마치 부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논리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닌 특권적인 자본가들이 나타나서 이것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하나의 시스템화되고 논리가 되고 소득을 분배하는 어떤 그 정의로운 분배의 배경이 될 때 많은 어떤 인간들, 그러니까 신인류로 분류될 수 있는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사회의 역할을 하는 사이보그 인류에 있어서 어떤 정의가 있고 어떤 분배의 논리가 가능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이버 싱크의 이유이라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요. 뭐 모든 직장이 다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90%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50%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50%가 사라지든 90%가 사라지든 소외될 사람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거죠. 그게 퍼센트가 좀 이렇게 한 50%가 되면 50% 안에 나는 들 거야. 나는 90%가 사라지더라도 10% 안에 내가 들 거야. 이게 위로가 되나요? 이게 인류가 인간으로서의 가치 혹은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논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게 퍼센티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새롭게 탄생할 사이보그 인류에 있어서 그 가치로운 기업, 가치로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질서 같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정리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가치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거거든요. 가치, 지금은 우리가 자본의 시대를 겪고 있고 신자유주의가 왔고 혹은 뭐 보수와 진보가 싸우기는 있기는 하지만 가치의 기준은 여전히 인간 노동에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이미 많이 이제 벗어났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짚어가다 보면 아무리 돈의 가치나 자본의 가치가 높다 하더라도 그 이면 밑바닥에는 인간의 노동이 가치의 기준으로 여전히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디지털 사회나 자동화 사회, 초자동화 사회가 오면 인간의 노동이 가치의 기준이 되기가 거의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디에 가치 기준이 있느냐라는 첫째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가치라는 개념이 쓰일 수는 있는지, 우리가 가치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오면 가치라는 개념이 사용될 수 있고, 만약에 뭔가가 생산되었는데 이것을 가치라는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고 분배할 수 있고, 그런 분배와 배분을 위한 정의 자체가, 저스티스라는 정의는 가능한가라는 거죠. 이것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거죠.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위치가 사라졌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위치가 모호한 그런 마이너스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고 그런 신인류가 나타날 거라는 거고, 그것을 한번 이렇게 출발이 된 상태에서 되돌리기는 아마 힘들 거라는 거죠. 되돌리려면 또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합의 자체가 어떤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출발된 인공지능의 결정사항에 들어가기가 아마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저의 해석입니다. 심지어는 뭐 예술가 같은 상황도, 그럼 기계가 하는 예술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지만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술이나 판사의 판결일도 어떤 것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선택하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 기기나 기계를 통해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내가 반영한, 그죠?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모여서 큰 두뇌를 이루고, 그 두뇌가 결정하는 거고, 그 두뇌가 예술을 하는 거고, 그 두뇌가 생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내가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모호한 시절이 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 데이터를 제공한 그 일 때문에, 그 기업 때문에 먹고 살게는 해주는 거죠. 자, 이게 그 어떤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사람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도덕이나 윤리가 어떻게 형성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시절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고,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정의의 문제를 얘기한 지가 워낙에 오래됐어요. 우리의 기억이나 이미지 속에는,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미지 속에서는 인간의 노동의 가치에 기반을 두지 않는 정의를 다루면서 이루어진 윤리, 도덕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그 시절이 너무나 빨리 오고 있는 거죠. 인간의 노동에 가치를 두지 않는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 자동화 시대나 인공지능 시대에서는
어떤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는 하자. 여기까지는 여전히 인간이 어떤 민주주의에 의해서 하자. 이것은 인공지능에 맡기자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제는 되돌리기 힘든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유일하게 저항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사이언스 월드에서 얘기하는 사이보그의 기호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의 언어를 사용하고 지금의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선택을 하면 그들이 구글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저항하기는 거의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술가는 예술가의 기호를 만들어야 되고 공학자는 공학자의 기호를 만들어야 되고 법률가는 법률가의 기호를 만들어서 그 기호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용한 기호가 빅데이터로 형성돼서 그 빅데이터가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화돼서 우리 사회를 이루어지도록 돼서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기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호를 건드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새로운 인류인 사이보그에 인간이 유일하게 저항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게 사이보그 싱크의 유일한 대안인 거죠. 그 속에서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이너스 엔트로피의 위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 힘들 겁니다. 그것은 힘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세로 대변되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지금 인류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류세 속에서는 특징이 있는데 인류세라는 기후변화라든지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태워서 아니면 닭고기를 먹어서 인류의 지층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닭고기 뼈로 이렇게 착 채워질 거고 화석연료가 쌓여질 것이라는 지질학적 해석을 하고 있는 인류세는 제가 볼 때 그레타라든지 이런 환경 액티비스트들이 아무리 활동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결되느냐? 인간의 지위가 마이너스 엔트로피로 가서 해결되고 인류의 위치가 사라져가는 마이너스 음의 위치로 가는 엔트로피가 되는 신인류가 나왔을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인류가 역사의 뒷길로 이렇게 가는 듯이 보이는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지금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그때는 다른 문제가 탄생한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인류가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인류세 시절, 이 시절에 사이보그의 기호를 만들어서 빅데이터에 혼돈을 주지 않으면 그때의 우리 사회나 어떤 지능의 질서를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래서 사이언스 월든에서는 과학의 기호도 만들어야 되고 예술가의 작가의 캠퍼스를 통해서 기호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의 기호를 만들어서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고 구글로 대변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는 언어를 만들어 가지 않으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작가의 캠퍼스를 한번 보죠. 작가의 캠퍼스가 이제 캠퍼스라는 빈 캠퍼스를 24시간 작가와 대중들이 공유하는 언어로 출발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을 언어로 볼 수도 있거든요.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 기호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사이언스 월든에서 했냐면 사이언스 월든뿐만 아니라 기호라는 정의는 사실은 기호학자들이 여러 번 하기도 했죠. 그래서 어떤 기호를 봤을 때 생각되는 이미지가 동일하게 나오는 그 매개, 수단을 우리는 기호로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작가가 그 비캠퍼스에서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할 때 대중들이 보고 있는 거, 대중들이 10,000명이 볼 수도 있고 100,000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품 활동을 했을 때 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비슷하다면 기호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빅데이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기호를 통해서 대중과 예술가가
동시에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어떤 매개를 통해서, 그렇죠? 즉 기호를 통해서 이미지를 또 올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결정권이 되고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의 가치로운 행위로서 기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억은 기호를 통해서 빅데이터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의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언어의 검색의 빅데이터와는 다른 빅데이터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구글이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혼돈이 오는 거죠. 아, 이게 뭐지? 지금은 내가 알고 있는 인간들이 수없이 클릭했던 그 질서와 이미지와 기호와는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니 헷갈리고, 그러면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민주주의로 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혹은 뭐 상품을 구매하는 질서를 어떻게 내가 해야 되지라는 데에 대해서 혼란을 주는 거죠. 인공지능이 혼란이 오면 새로운 빅데이터를 찾게 될 겁니다. 아마 질서를 찾게 되고, 이랬을 때 사이언스 월든이 제시하는 그런 예술의 기호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작가의 캠퍼스 통해서 만들어진 기호와 이미지와 이게,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서로가, 우리가 작가의 캠퍼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가와 대중의 그 공유하는 기호가 하나 현실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이 질서고, 그 질서가 질서가 빅데이터로 들어가고, 그 빅데이터는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으로서 이 사회의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미래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판사의 결정이 될 수도 있고, 기업가의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의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의도하는 것이 사이언스 월드 대 사이버가 싱크라는